알고 있는데 네. 그 책이 다 절판되고 도서관에 있는 조건이 대출 중이어서 아, 그래요? 모르겠어요. 아, 중고라도 사보시. 구해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자, 공익소송, 인권소송, 어, 공익권소송의 역사와 쟁점, 공익권소송의 개념을 이제 다룬 글인데, 기본적으로 그 인권소송은 뭐랄까 그 인권은 기본적으로 인간이면 모두 누려야 되는 권리, 예를 들어서 뭐 평등, 뭐 표현의 자유. 그럼 인권이 아닌 건 또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재산권,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뭐 자동차 수리비를 요구를 한다라거나, 그건 자동차 가진 사람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지만, 인권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거를 말하죠. 그래서 그런 그 인권소송이 있고, 공익소송은 인권소송을 이제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저도 이제 뭐 대강 뭐 동의하는 거고, 그러면은 공익소송이란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법이 아직 뭐랄까 법률은 있는데 그 법률이 있는데 어떤 사법 시스템 때문에 구제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공익소송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그 이제 분산이익, 여기 확산이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제 분산이익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법이 법은 있으나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두 번째는 그 이익 자체가 분산이익의 문제. 그러니까 분산이익의 문제도 법은 있으나, 그치? 법은 있으나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이유가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방법은 있는데 그 너무 그 각 개인들에게 피해가 나눠져 있으니까 소송을 할 동기를 갖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카드사에서 또는 이동통신사에서 뭐 1000만 명 고객들한테 뭐 100원씩 더 받아갔다. 그럼 100원 가지고 소송할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1000만 명이면은
얼마예요? 1000만 명한테 100원씩이면은 1000만 억 10억. 예.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큰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소송을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이건 법은 있으나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이거는 이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뭐 피해 규모도 크고 누군가 이제 소송을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피의자의 인권, 예. 예를 들어서 그 검찰 수사를 받는데 변호인이 이 검찰 신문을 봤는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거나,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거기에서도 손해배상 해야 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그 검찰을 화나게 해가지고 검찰이 더 그 강력한 범죄를 기소를 한다라거나, 이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당사자의 이해, 그 검사나 뭐 그 가해자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당사자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를 생각했을 때 틀림없이 잘못된 일인데 그냥 이루어지는 경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그 당사자가, 그러니까 약자들인 경우, 피해자가 약자인 경우, 예를 들어서 아동, 뭐 여성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 분야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미투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보면은 남성 위주의 이제 문화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낙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성관계, 성접촉이 있었던 여성에 대해서는 뭐 더 불결하다라는 그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런 낙인을 찍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여성들이 그리고 이제 그 낙인 때문에 이제 더 차별을 받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런 차별에 대한 그런 차별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못 하죠. 그러면은 법은 있으나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틀림없이 성범죄, 성추행을 처벌하는 법이 있지만 실제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다 포함할 수 있죠. 그래서 인권소송이 이제 이 범주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거기까지 좀 얘기를 하고, 그 변호사의 공익 활동도, 이건 이제 제가 드렸던 그 미국 소송에 관한 자료에서도 나왔던 거지만, 이제 변호사들은 이런 소송, 법은 있으나 구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 법은 있으나 구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소송들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자신의 이익이나 또 그 의뢰인의,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이나, 그러니까 변호사 자신의 이익이나 또는 의뢰인 그 1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익소송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의뢰인 1인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고 의뢰인 전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고 이 분산이익 소송도 여기서도 이 한 사람의 구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구제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삼성 백혈병. 이거 어때요? 틀림없이 법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돼야 되고 사람들이 인정돼야 된다기보다도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작업 환경에 어떤 물질이 이용됐는지를 다 공개를 해서 그 제대로 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의뢰인 1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한다면 중간에 삼성 이제 백혈병 사건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재해 인정 받지 말고 그냥 우리가 사적으로 얼마 줄 테니까 해결해 달라. 그냥 합의하자. 이제 이런 그 요청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는 것은 변호인 자신의 1인의 이익이 아니라 이거를 반드시 판례를 남겨야 되겠다. 판례를 남겨서 다른 삼성 백혈병 또는 다른 희귀병 가진 사람들의 구제의 길을 터줘야 되겠다. 라는 판단 속에서 그 소송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도박을 걸어가지고 인생은 도박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임장훈 변호사가. 결국에 이제 승리를 한 거죠. 물론 승리하지 못하는 고위 변호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임장훈 변호사는 승리를 했고 그래서 그 판례 하나로 또 다른 사건들을 이기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2017년 이후로 지금 어제 또 산재 전문하는 변호사를 만나봤더니 그 판례 이후로는 그 이제 사용자들이 잘 다투질 않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제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뭐냐면 산재라는 게 뭐냐면 무과실 책임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무과실 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우되 손해배상 액수를 줄여주고 그리고 줄여주는 거를 당장 뭐 캐시로 내는 게 아니라 미리 냈던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재보험. 그 보험료에서 모아놨던 거를 이제 지출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액수는 여러 번 나가지만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그거를 다투는 소송 비용 같은 거를 그냥 없애버린 거죠. 왜? 무과실 책임이니까. 네. 다툴 수가 없게 만들고 대신 액수를 줄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자들은 뭐랄까 예측 가능한 그런 법률 환경 속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대신 그래도 자꾸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자꾸 지급되면 이 산재 자기 부담 그 산재 보험금 내는 부담도 이제 같이 늘어날 테니까 업무 환경을 계속 더 안전하게 만들 어떤 동기는 부여하고 그런 거라면 사실 산재 인정 여부를 다툴 필요가 없거든요. 도리어 미국에서는 이거는 산재임을 그 사용자가 주장하기 위해서 소송을 해요. 왜? 산재로 인정 안 되면은 일반 민사 손해배상이 소송이 걸리고 그러면은 액수가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2017년도 그 임장훈 변호사가 했던 판결 이후로는 그 한국의 1등 기업인 삼성이 이제 이걸 다투질 않으니까 이제 다른 사용자들도 이제 거의 다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얼마나 삼성이 잘못된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게 삼성 같은 1등 기업에서도 그렇게 돈 많은 기업에서도 산재 인정을 안 받으려고 다투니까 다른 기업들도 다퉜던 거예요, 여태. 그래야 하나 보다. 근데 이제 삼성에서
부분의 변화를 임자환 변호사가 읽어내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 이 사회 전체적인 영향을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익소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공익법 운동은 이거는 뭐 저희가 여러분들 나눠드렸던 자료에서 미국 소송관에서 나눠드렸던 자료 다시 보시면 거기서도 이제 겹치는 얘기인데, 공익법 활동이라는 거는 직업으로서의 공익법 활동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다면 영리 직장을 통한 공익법 활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영리 직장. 그래서 중소사무소를 개업해 가지고 그 직장을 통해서 공익소송을 처리하는 경우, 또는 대형 로펌의 공익 전담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직장을 통해서 공익소송을 처리하는 경우, 또는 대형 로펌이나 중소사무소 일하면서 파타임으로 공익소송을 받는 경우, 이제 다가 주로 민변에 있는 변호사들이 또는 참여연대에 있는 변호사들 시민들이 이제 취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비영리 직장을 통한 공익법 활동은 법률구조공단, 비영리 단체 내에 존재하는 법률 파트에 들어가서 공익소송을 처리하거나, 법률구조공단 비영리 단체 내에서 공무원이나 활동가로, 그러니까 꼭 법률 파트가 없더라도 활동가로 일하면서 다양한 공익법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살펴본 거는, 임자환 변호사는 이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활동가. 예, 2번에 나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2번에 나에 들어가면서 또 가도 하고 있어요. 왜냐면 1인 법률 파트를 만들어서 활동가면서 또 1인 법률 파트를 하고 있으니까 2번에 가, 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황필규 변호사가 올 건데, 황필규 변호사는 이에 역시 나인데 아니지, 이에 가라고 봐야 되구나. 이에 가. 비영리 단체의 뭐랄까, 그러니까 가나로 사실 가나로 나누는 건 아니고, 임자환 변호사는 어떤 활동가 단체,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공익단체에 들어가서 법률 파트에서 일을 하는 거고, 일반적인 들어가서 법률 파트 및 활동가로 일하는 거고, 황필규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모임을 따로 만든 거죠. 그래서 법률 전담 공익단체를 만들어서 그 공익단체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오는 사람은 또 로펌에서 일하던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특강이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공익소송은, 여러분들 이건 제가 PDF로 나눠드린 자료를 지금 보고 있어요. 2장 공익법 활동이에요, 지금. 자, 공익소송은, 공익소송도 이렇게, 소송의 내용을 기준으로 볼 수가 있고, 나눠볼 수가 있고, 또 변호사 보수를 또 기준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소송, 소비자권리소송, 소액투자자소송, 납세사소송, 민권소송, 그래서 보편적으로 중요한 권리의 보호, 그 밑에 보편적으로 중요한 권리의 보호.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거 황승 교수가 이렇게 분류한 거고 저는 또 다르게 지금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소송의 내용이 보편적으로 뭐라고 썼지? 보편적으로 중요한 권리. 그래서 인권보다는 좀 더 넓은, 인권보다 더 넓은 개념이죠. 여기는 왜냐하면 소액 투자자 소송, 납세자 소송, 이제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민권 소송, 그러니까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것도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이제 공익소송이라고 할 수가 있고, 보편적으로 중요한 권리. 그리고 또 하나는 변호사 보수. 그래서 이건 이제 프로보노 소송을 말하는 거죠. 프로보노 소송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냥 그 돈을 안 받고 하는 소송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제 황승 교수님은 이제 법적으로 법원인시나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중에서 당사자 이해 때문에 또는 이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과 분산이 이렇게 나눴는데 이 미국에서는 이 돈을 받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또 공익소송으로 또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꼭 보편적으로 중요한 권리를 다루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재산권 소송도 프로보노로 할 수 있는 거죠. 재산권 소송도. 예를 들어서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 소송에 있어서 건물주 쪽을 해주는 거는 뭐 주거권 입장에서 소송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재산권 입장에서 소송을 하는 거죠. 재산권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중요한 권리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 것도 역시 프로보노 소송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익소송 사례들 이제 좀 살펴보면 여기 뭐 MTA 사건 하고 뭐 베스 청바지 상대로 한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MTA 사건은 뭐였냐면 정부에서 계속해서 그 시정부에서 계속해서 버스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지하철에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철 주변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이익을 보고 땅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세금인데 자기들도 세금을 냈는데 그 사람들은 버스 확충이 안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 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은 점점 질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송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소송 들어봤어요?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뭐
뭐 야구팀을 유치해야 되는데 축구팀을 유치한다고 소송을 한다거나. 예. 그러면 버스나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은 마찬가지인데 그냥 시장이 우린 지하철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법적 근거가 사실 없잖아요, 그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뭐랄까 없는 소송을 이제 만들어낸 건데 어떻게 했냐면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인종을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유색 인종이에요.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인종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백인인 거예요. 지하철 뭐 지하철, 지상철 다 철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인종차별이다. 라고 그 사건을 성립시킨 겁니다.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차별금지법이 없지만 이제 교회 측과 동성애 그룹 간의 지금 그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은 교회 측이 매우 지금 교회 쪽 일부가 매우 지금 불합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여튼 그 차별금지법이 미국엔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는 인종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인종차별로 몰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종차별을 의도하지 않았고 결과적인 결과적으로만 어떤 인종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승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보통은 차별이라는 것은 의도적인 차별만 금지되는 것으로 보통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결과가 안 좋은 경우 이런 경우까지 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되고 그래서 118쪽이 아니라 보내드린 자료에 여기 보면 이런 표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책에 119쪽입니다. 책에서는 119쪽이고 여러분들 PDF 보낸 거에는 아마 중간쯤에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그래프를 보는 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그 결과적인 차별의 경우에도 이게 뭔가 인종적인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철에 철도 쪽에 투자를 더 많이 한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적인 의도를 입증을 하지 않으면 추론을 통해서 이거는 왜 철도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피고 측에서는 이건 그냥 우연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할 테고, 원고 측에서는 이거는 우연히, 근데 어떤 인종적인 편견을 갖지 않고 철도에 이렇게 많이 투자할 가능성은 여기서 5%다, 10%다. 그러면 이제 원고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아주 확률이 낮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피고는. 그래서 그것하고 비슷한 판례가 거기 그 118쪽 카스타네다 대 팔티다. 이건 뭐냐면 지역 지문의 79.1%가 멕시코인인데 형사 대배심 구성할 때는 멕시코계인이 39%밖에 되지 않는 것. 그럼 이제 검찰에서는 이거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그러니까 80%, 79.1%가 멕시코계인인데도 형사 대배심 이거 원래 뭡니까 추첨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추첨을 통해서 했는 경우에 형사 대배심 뽑히는 사람이 40%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확률은 뭐냐면 5% 미만이다. 근데 그게 5% 미만이라면 이거는 그랬을 확률은 그러니까 그 주장, 우연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원고 승소 판결을 원고가 승소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판결을 선례로 해가지고 이 MTA 사건에서도 주장을 한 거죠. 버스 사용자 80%가 소수민족인 반면 지하철 이용자와 외곽 지역 순환버스는 50% 이상이 백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대중교통 재정의 투여분을 1인당으로 계산하면은 앞에 나와 있지만 100배가 넘어요. 전철 이용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100배 차이가 날 정도로 100배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은 백인들이 50% 이상 투여하는 지하철의 1인당 재정 투입 규모가 100배가 넘도록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은 인종적인 편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소송을 변론을 했고 결국에는 승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소송이 있고 또 하나 소송은 그 뒤에 이제 게스 소송보다도 멀빈 케이스는 이제 뭐냐면 의류 산업을 이제 잘 살펴보면 그 위에 백화점이 있고 중간에 브랜드가 있고 실제로 그 제품을 만들어주는 생산업체가 있고 생산업체에 또 하청을 해주는 하청업체가 있고 그리고 하청업체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그러면
백화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100불에 팔린다. 뭐 100불에 팔리는 옷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백화점은 한 50%를 가져가고 브랜드가 한 25%, 또 거기에 이 재료가 한 10%, 그러면 생산업체는 또 한 10%, 그럼 하청업체는 한 5%, 노동자한테 떨어지는 건 뭐 1%,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노동자들이 이게 너무 저임금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임금을 더 받으면 되겠죠? 예. 근데 그 불가능해. 왜? 임금을 올리면 이 하청업체가 납품가를 맞추지 못해가지고 중간에 망해버리는 거죠. 근데 하청업체 마진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뭔가요? 원청업체가 마진을 많이 안 줍니다. 원청업체가 많지 않은 그 마진이 이렇게 낮은 거 이유는 뭔가요? 브랜드가 마진을 안 남겨주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백화점까지 사실은 이 노동자의 뭐랄까 그 노동 환경은 백화점까지 간접적으로 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한 하청업체가, 여기서 하청업체는 아니었고요, 생산업체가 망해버렸어요. 노동자들은 돈 받을 데가 없어졌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법적으로 방법이 없죠. 이것도 MTA 소송과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노동자들이 백화점에 가서 시위를 합니다. 시위를 매주 하면서, 백화점에는 아주 돈을 많이,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그리고 한 번도 캘리포니아법에서 이용되지 않았던 법조항을 찾아내요. 그게 뭐냐면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뭐가 있었냐면은 하청업체가 미등록 하청업체를 쓰게 되면, 그러면 스스로 고용주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랜드가, 이 브랜드 네임이 이 생산업체가 미등록 상태면, 스스로 하청업체와 계약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의류업체들이 다 등록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124쪽, 이제 125쪽에 보면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675조 공동책임, 이거 공동책임 조항, 이것도 이용을 하고, 또 그 외에 이제 다른 판례들, 판례들의 내용은 뭐냐면은 생산업체에서, 그러니까 브랜드에서 이 노동자들의 생산 공정을 얼마나 통제를 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에서 밑에 이미 하청을 줄 때 노동자가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내고,
옷감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뭐 몇 번 접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매뉴얼을 통해서 이제 통제를 하게 되면 이 브랜드 자체가 이 노동자의 고용주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읽은 사건 중에 그 파견 노동자 직접 고용 사건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 중간에 이제 이 파견업체가 있는 거죠. 파견업체. 근데 파견업체는 뭐 또는 파견업체 또는 도급업체. 도급업체도 결국에는 겉으로만 도급을 하고 실제로는 그냥 파견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나 책임을 안 지고 있으면은 그 파견업체는 고용주가 아닌 것으로 보고 실제로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노동자들의 책임을 지는 그 사업장이 고용주로 간주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슷한 소송을 통해 가지고 승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망원동 수재 사건 또 한번 보죠. 자, 망원동 수재 사건이 여기 1번하고 2번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분산이인 것 같습니다. 분산이. 분산이익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분산이익은 실제로 소송하는데 동기가 없을 정도로 액수가 적어야 되는데 그런 거였나? 처음에 실제로 근데 소수의 원고가 소송을 하죠. 네. 선도 소송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때 액수는 적어요.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 플러스 그게 일실 수입. 2주 동안 그 물이 빠지고 복구되는 동안 일실 수입 플러스 1인당 20만 원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거의 10,000명이 이게 이제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이거든요.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옵니다. 그 조영래 변호사가 그 민변의 이제 창립자로서 유명하고 또 그 전태일 평전을 썼던 사람으로 유명한데 엄청난 조직가였어요. 그래서 10,000명의 소송을 2주일 안에 알바를 고용을 해가지고 서류 작업을 다 해가지고 2주일 만에 제출을 하게 됐고 그로부터 한 8년 동안 이 소송들을 그래서 9,000명이 들어온 거를 다 나눠서 한 50개로 나눠가지고 10,000명을 이제 50개로 나눴으니까 하나에 한 200명씩 이제 해가지고 계속 다 이겨가지고 1992년도 마지막 소송을 이겨요. 이때 이제 소송 같이 했던 사람이 이제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정법회 만들었다가 정법회가 청년 변호사회랑 합치면서 이제 민변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거는 그
실제로 이 수재민들 몇 명이 처음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만 봐도 분산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당시에 어쨌든 1984년도에 일실수입 2주 또 1인당 20만 원이면 소송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9,000명이 다 소송에 참여한 건 아니고 9,000명이 국가배상 청구를 하고 그 중에 충분히 받지 못한 2,300명, 3,000명이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망원동 수재 사건은 분산이익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1이냐 2가 이렇게 나뉘는 건 아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법원이 쓰나 구제가 되지 않았던 소송이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많은 수해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항상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이건 자연재해다. 근데 처음 수재가 인재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소송이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홍수가 난 게 우리 책임이냐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원고들은 홍수가 예기치 않게 엄청나게 많은 양이 온 것도 아니고, 그 홍수를 막기 위한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이 무너지면서 수재가 발생을 한 거다. 그거를 이제 입증을 해가지고 소송을 하게 된, 승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한 3,000명의 사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선도소송에서 매우 면밀하게 그 서울시 측의 과실을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측의 과실을 입증을 한 번 했는데, 그 서울시가 그 하나의 그 홍수방지 설비를 관리 못해서 모두가 피해를 본 거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서도 서울시의 과실에 대해서는 다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건에서는 다 피해액만 산정하고 승소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소송이 그러면 다 쉬운 거냐, 그건 아니죠. 또 피해를 일일이 입증해야 되는 거는 다, 그러니까 피고의 가해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원고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일일이 다 따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큰 그런 일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변호사들의 어떤 조직력,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그런 소송입니다. 이 사건은 그 법원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청구를 한꺼번에 다룬 사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 한국 최초의 공익 소송으로 사람들이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연재해와 관련된 건들은 다 누구의 책임도 지지 않는 그냥 천재로 생각을 했던 사회 분위기를 뒤엎고 그 인재임을 입증해낸, 그리고 그러면서도 상당히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한 그런 아주 탁월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 그 김포공항 소음소송. 예. 김포공항 소음소송은 이게 어떤 사건인가요? 김포공항에서 그 이주일, 그러니까 김포공항에서 제2 활주로가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이 그 생활소음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한 건데, 이것도 망원동 수재 사건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것도 역시 우선 그 전에는 소음 소송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 이 소음, 그러니까 공항 소음 소송이란, 공항 주변에 살면 당연히 시끄러운 거지. 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소음 때문에, 소리 때문에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때 그 참여연대에서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역시 선도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100명 정도를 그 주변에서 좀 찾아가지고, 이게 2000년도예요. 그러니까 망원동 수재 사건이 난 후 한 10년 후라고 보시면 되죠. 10년 후인가? 아니, 15년 후구나. 15년 후에 이때 이제 115명을 대리해서 선도 소송을 하고, 그리고 이 나중에는 잠깐만요. 역시 한 9,700명이 이제 소송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도 소송을 먼저 이겨서 그 선도 소송에 뭐랄까 선도 소송에서 그 입증을 면밀하게 해서 나머지 소송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제 이런 방식이 이제 뭐랄까 15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상당히 긴 시간인데, 어떤 하나의 뭐랄까 그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선도 소송을 하고, 선도 소송에서 면밀하게 그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서 입증을 해가지고 이를 그 다른 소송에도 적용되게 하는 거. 그런데 어떤가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게 더 개별 소송을 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얘기 하기 전에, 이 김포공항 소음 소송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뭐였을까요? 법적으로. 어느 정도 소음이, 이제 어느 정도 소음부터 이게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건지가 쟁점이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소음.
근데 의외로 그 부분은 일본의 사실은 이게 참여연대 변호사들도 일본에서 공항소음 소송 내려진 걸 보고 이제 일본 사례를 많이 들어서 이제 했던 거고, 사실 더 어려웠던 거는 어떤 소음에 영향을 그러니까 각 피해자 집에서 느꼈던 소음의 양을 계측하는 게, 왜냐하면 한 마을에 있어도 집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 소음이 다를 거 아니에요. 집 구조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다 보면은 그 피해자가 느꼈다는 소음을 일일이 결국에 감정을 해야 되는데, 이 감정 비용이 너무 이제 높았던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어려움이었고, 그건 이제 입증의 어려움이었고, 법적인 어려움도 있었죠. 법적인 어려움. 법적인 어려움은 뭐였냐면, 혹시 아는 사람? 법적인 어려움. 이거 뭐냐면, 소송을 그러니까 활주로 건설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살기 시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소음이 이렇게 시끄럽다는 걸 알면서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coming to nuisance라고 이제 책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불편 찾아오기, 그죠? 불편을 찾아와서 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나요? 이것도 일본 판례에 상당히 도움을 얻었습니다. 즉 뭐냐면, 거주라는 것은 어디에 살든 뭔가 좀 일반적인 경험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법원은 뭐라고 얘기하면, 소음으로 인한 위해 상태를 이용하기 위해 이주했다는 등, 그러니까 나 저기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주를 했다거나 그게 아닌 이상, 이 소음이 뭐 이렇게 자기 삶을 망가뜨릴지 몰랐을 거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인정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거주라는 거는 좀 일반적인 거고, 이렇게 뭐랄까, 그 과도한 소음을 일으켰을 때는 그 소음이 자기에게 얼마나 피해가 될지 몰랐다고 할지라도, 그 주민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피해가 될지 몰랐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이사 온 것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승소를 역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입증의 문제는 결국에 감정을 안 해요. 감정을 안 하고 그 당시에 나와 있던 논문들,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그러니까 음원에서 나오는 소음이 어느 정도 거리에서는 어떤 소음을 발생시킨다라거나, 이런 논문들을 이용을 해서 논문들 이용을 해서 대강 이 마을에는 이 정도의 소음이 발생을 한다. 이 정도의 소음의 영향권 안에 있다. 라는
입증을 하게 되고 결국엔 근데 그게 나머지 10,000명한테 적용돼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은 법원에서. 근데 법원에서 거의 이건 집단소송급으로, 우리나라 집단소송 없는 거 아시죠? 집단소송 없습니다만 법원에서 거의 집단소송급으로 그냥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망원동 수재 사건보다도 이제 더 어려웠던,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경우에 망원동 수재 사건은 서울시의 가해 행위, 그러니까 그 홍수 방지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것만 딱 입증을 하면은 전부 다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김포공항 소음 소송은 전부 다 적용되니까 각자 뭐 어디서 뭐 일을 못했고 저기 그 물이 빠지지 않아서 출근을 못했고 뭐 이래서 일실수입 각자 이제 입증하는 거, 이런 그 재산상 이익은 그렇게 입증하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소음에 따른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이제 받으려면 소음이 얼마나 그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지를, 그러니까 소음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를 일일이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논문이나 이런 거에 이제 의존해서 승소를 했다는 거는 상당히 좀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보입니다. 근데 소음 소송은 이제 문제가 그거죠. 한국 민사손배가 저기 민소법에 있나 민법에 있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민소법에 있는 것 같은데, 민소법 339조인가 있는 것 같은데, 재산상 이익을 그 주로 손해배상 대상으로 하고, 그 정신적 이익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그냥 부속한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잘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 위자료를 그 김포공항 소송에서는 뭐 월 5만 원, 월 3만 원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이게 월 5만 원이면은 뭐 1년에 60만 원, 물론 뭐 그래도 너무 적어요. 너무 적은데 어찌됐든 그 당시 상황에 봤을 때는 하여튼 소송을 하도록 소송을 할 만한 동기를 부여했던 거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보면 김포공항 소음 소송 같은 경우는 사실 전적으로 이 분산이익 소송, 저 어떤 법적인 어려움을 사실 극복을 했으니까, 이런 1번 종류 해당하는 소송이라고 볼 수도 있고, 김포공항 소음 소송은 액수가 더 적기 때문에 위자료 소송이었잖아요. 재산적 이익이 아니고, 이 분산이익 소송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분산이익 소송은 어떻게 그러면 가능해질까요? 결국에는 사람들을 다 조직을 해서, 그래서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 김포공항 소음 소송할 때 참여연대 간사들이 그 김포 가가지고 다 서류 작업하고, 이러면서 이제 소송이 조직이 됐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다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면은 나중에 엑셀 파일에 넣을 정도로 다 똑같이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일일이 다 접수할 때 정말 규격화해서 받게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다 집단소송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발생하는 문제죠. 근데 집단소송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혹시 이 두 개의 소송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소송은 이제 비슷한 면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산이익을, 그러니까 분산이익과, 그러니까 이익의 분산성과 그 사회적 분위기를 둘 다 뛰어넘은 그런 획기적인 소송이고,
그러니까 하나는 뭐 자연재해인데 누가 책임을 지냐 이런 사회 분위기. 자연재해는 책임질 사람 없다라는 사회 분위기가 건너뛴 거고, 김포공항 소음 소송은 아니 시끄러운데 네가 알면서 찾아가는데 어떻게 네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냐 이 사회 분위기를 이제 뛰어넘은. 그리고 전부 다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은, 액수가 그렇게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액수가 크지 않은 그런 소송이었다는 거. 근데 그걸 어떻게 돌파했어요? 결국에는 사람들을 엄청 동원을 했어요. 네. 조영래 변호사도 이렇게 그 알바들을 많이 동원을 하고, 이 김포공항 소음 소송은 참여연대라는 조직이 있었으니까 참여연대 간사들이 가서 그 원고들하고 설명회를 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법원이 이제 중요한 거는 망원동 수재 사건에서는 법원이 그 서울시의 가해 행위에 대한 입증을 딱 한 사건에 나온 걸 다른 데 다 적용해주고, 또 이 김포공항 소음 소송도 집집마다 사실 소음이 다 조금씩 달랐을 텐데 그냥 마을 전체를 그것도 마을 전체에 대해서만 감정을 한 게 아니고 어떤 논문이나 과학적인 증거에서 이렇게 추론을 해가지고 나온 그 소음의 증거를 이제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뭔가 법원이 뭐랄까 집단소송급의 어떤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또 이런 그 해피엔딩이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소송에 대해서 뭐 질문 있나요? 참고로 그 김포공항 소음 소송은 망원동 수재 사건은 수재가 계속 나는 게 아니니까 한국 최초의 이제 공익소송으로 인정은 받았지만 그 이후에 뭐 그 비슷한 소송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수재가 계속 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김포공항 소음 소송은 전국에 공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150개 소송이 제기가 되고 수십만 명이 전국에 소송을 해요.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변호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사건 중에 하나예요. 네. 그건 이제 서울에 온 사람이 수임하러 거기 갈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 이제 지방 변호사들이 한 거고, 근데 하는 족족 다 이기는 거예요. 왜? 이 김포공항 소음 소송이 하나의 모델이 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법원 내에서도 아예 뭐랄까 그 소음 수인 한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소음이 돼야 손해배상을 해줄 만한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국적으로 이제 다르지 않도록 뭐 80 데시벨, 85 데시벨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것도 역시 집단소송급에 왜냐하면 같은 데시벨이라도 집의 구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피해가 다를 텐데 그걸 이제 하나로 그냥 정해버린 거죠. 통일을 해버린 거죠. 자, 질문 있습니까? 네, 없으면 우선 이 강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영 학생 지금 모를 텐데 우리 지금 같이 현장 답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또 하나의 공익법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따라오면 돼요. 네. 그 메모할 거 하나만 두고, 메모할 거 하나만 뭐 이제 메모지하고 펜 정도만 가져오고, 짐은 다 얻다 두고, 아니 뭐 저기 짐 가져오시면 가져와도 돼요. 차에 자리는 다 있으니까. 10분 후에 저기 지하 주차장에서 봅시다.